the shadows where the light fails, echoes of despair fill the halls. Whispers of the lost and the lonely, tales of sorrow they never fall. Painful memories they linger, haunting every step we take. Deep within the heart's chambers, echoes of despair they break. In the silence, I hear your voice, a whisper in the darkened sky. Echoes of despair, they never ceased in the depths of my soul. They rise. Ooh. Through the fog of endless nights, I search for a way to escape. But the echo 이곳은 워싱턴 DC에서 동쪽으로 약 24km 떨어진 조용한 교회 주택가입니다. 여기 살고 있던 46세의 빌마 버틀러는 활기차고 긍정적인 여성이었습니다. 토너 익스프레스 USA라는 회사에서 비즈니스 개발 매니저로 일했고, 동료들은 열정적인 그녀를 모두 좋아하였죠. 그리고 2008년 6월 24일 화요일 새벽, 아들은 대학에 가 있었고 2층짜리 단독주택에는 빌마 혼자 잠에 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오전 5시경, 한 이웃은 뭔가 타는 냄새를 맡고 잠에서 깼고, 집을 둘러봤지만 이상한 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선가 타는 냄새가 계속 나서 창문을 열고 밖을 봤을 땐 빌마의 집에서 연기가 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 이웃은 곧바로 911로 신고를 하였고, 소방차들이 줄지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땐 이미 불길은 심각한 상태였죠. 불길은 차고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였고 집 전체로 번졌습니다. 빌마의 침실이 있는 2층까지 말이죠. 워낙 불길이 극심해서 안으로 진입할 수 없었던 소방관들은 일단 밖에서 1시간 동안 진화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불이 어느 정도 잡히고 소방관들이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층에 있는 침실로 가장 먼저 올라갔고, 그곳엔 시신이 있었습니다. 불에 새까맣게 타버린 여성의 시신이었죠. 사망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얼마 뒤 프린스 조지 카운티 경찰구에서 형사들이 도착했습니다. 이웃의 증언에 따르면 그 집엔 빌마를 제외하곤 다른 사람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지만, 시신이 많이 훼손되어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검시관이 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은 빌마 버틀러로 확인되었죠. 그녀는 불에 타기 전에 이미 죽어 있었고, 그 사인은 총상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빌마를 총으로 쏴 죽였다는 말이었죠. 그리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린스 조지 카운티 경찰국에선 이 화재 사고를 이제 살인사건으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증거로 수집할 수 있을 만한 대부분의 물건들이 불에 그을리고 타버린 상태라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서 도난당한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지문이나 DNA 증거도 거의 채취할 수 없었고, 새벽에 일어난 일이라 목격자도 없었죠. 불은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형사들은 왜 빌마가 살해당한 건지, 강도였던 건지, 개인적인 원한이었을지 생각해봤습니다. 하지만 어떤 단서도 없었기에 이런 추론은 무용지물이었죠. 게다가 그녀의 어머니와 아들도 빌마는 좋은 사람이었고 누구에게나 밝고 친절한 여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사건 수사는 미해결로 남게 되었고, 이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개월 뒤인 2009년 1월, 워싱턴 DC에서 동쪽으로 약 26km 떨어진 라르고라는 조용한 동네에는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중 45세 캐런 로프트는 정식 간호사로 일하는 세 자녀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왔습니다. 어렸을 때 대모에게 입양되어 비교적 가난한 집에서 생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이었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하워드 대학교에서 간호학 학사학위를 받는 데 성공하였죠. 이후엔 DC 제너럴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그곳은 워싱턴 DC의 유일한 공립병원으로 주로 가난한 사람들, 보험이 없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소중한 곳이었죠. 그러다 보니 조건은 좋지 않았지만 캐런은 소외된 환자들을 성심껏 돌봤습니다. 이후엔 하워드 대학교 병원에서 거의 10년 동안 중환자실 간호사로 일해왔죠. 그리고 전 남편과 5년 전에 이혼했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세 자녀 중 첫째인 커클랜드 주니어는 워싱턴 DC에 살고 있었고 둘째 아들 키오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막내딸 16살 카리사는 리버데일 침례교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모델과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는 밝고 사교적인 아이였죠. 캐런은 유일한 딸인 카리사와 매우 가깝게 지냈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했습니다. 평소 그녀는 딸을 나비라고 부르며 사랑을 표현하였죠. 그리고 그녀는 안전에 대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신경을 썼습니다. 운전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집에서 잠에 들 때나 언제나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리고 2009년 1월 25일 일요일 캐런과 카리사는 함께 교회에 갔다가 집으로 왔고 곧바로 카리사는 알바를 나가서 밤 9시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던 그녀는 딸을 태워주고 태워오기까지 해주었죠. 그리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편안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당시 둘째 아들인 키오는 약혼녀의 집에서 자는 날이라 모녀는 2층짜리 그 집에서의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난 새벽 2시 30분 Prince George's County 911 Center. What is your emergency? Ma'am, I've been shot. Me and my mother have been shot. I'm bleeding to death. 16살의 카리사는 조용하고 곤란한 목소리로 엄마와 자신이 총에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총을 쏜 사람이 아직 집안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심각한 일이라 판단한 교환원은 출동 가능한 모든 병력에게 지시하였고 5분도 안 지나서 2층짜리 그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이 잠겨 있었기 때문에 먼저 집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있는 창문 하나가 닫혀 있었지만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총을 꺼내 조용히 안으로 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관들을 위해 현관문을 열어주었죠. 곧 병력들은 집안을 조심스럽게 둘러보기 시작하였고 메인 침실에선 캐런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닥에 있던 캐런은 여러 발의 총상을 입고 이미 목숨이 끊어져 있었죠. 그리고 다른 방에선 카리사가 침대 이불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리사도 역시 여러 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한 상태였죠. 얼마 뒤 도착한 용사들은 카리사가 총에 맞고 자신의 방으로 도망쳐서 911에 신고를 했지만 곧바로 범인이 따라와서 이불 안에 숨어있던 그녀를 쏴서 살해한 것으로 봤습니다. 한편 얼마 뒤 현장에 도착한 버나드 넬슨 형사는 현장을 보고 혀를 찰 정도로 끔찍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떠올린 생각은 이상하다라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보통 새벽에 가정 내에서 가족이 모두 사망한 일은 드물며 강도로 볼 수 있는 흔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헌신적인 40대 어머니, 쾌활한 여고생에게 살인을 저지를 만큼 큰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실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사건 현장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먼저 강제 침입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부서진 창문이나 문도 없었죠.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집의 보안 시스템이 그날 밤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죠. 보안 회사의 기록에 따르면 바로 전날까지도 시스템이 작동되었을 정도로 매일같이 쓰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켜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선 총알 탄피 6개가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글록 17 권총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죠. 하지만 지문이나 DNA도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난당한 물품도 없었는데 이것은 강도의 소행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넬슨 형사는 대체 어떤 이유로 새벽에 들어와서 모녀를 살해한 것인지 알 수 없어서 막막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먼저 가까운 사람들을 의심해봤습니다. 먼저 둘째 아들 키온의 조사를 시작하였죠. 평소에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던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사건 당일 밤 갑자기 약혼녀의 집에서 자겠다고 한 부분이 넬슨 형사의 마음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하여간 그는 형사의 전화를 받고 아침에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며 필요하면 무엇이든 조사해도 좋다고, 하지만 자신이 그런 게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약혼녀와 그녀의 가족에게 확인해봤고 알리바이가 증명되어 혐의를 벗을 수 있었죠. 넬슨 형사는 이어서 전 남편인 커클랜드 로프튼 시니어도 조사하였습니다. 그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양복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4일 전 대통령 취임식을 보러 왔다가 집으로 돌아간 상태였죠. 그의 집에서 범죄 현장까진 왕복 20시간 거리이고 바로 전날까지 양복점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혐의를 벗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은 모두 용의자 목록에서 빠졌고 넬슨 형사의 고심은 더 깊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용의자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2009년 3월, 캐런과 카리사가 살해된 지 7주가 지났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라르고에서 1.6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선 42세의 들로레스 드윗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캐런처럼 간호사였고 요양원에서 노인들을 돌봤는데 거기서 들로레스는 그 누구보다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겐 17살의 코트니 힉스와 20세의 에보니, 두 딸이 있었습니다. 에보니는 밝고 활달한 첫째였고 코트니는 어디 내어놓더라도 자랑스러울 만큼 똘똘한 막내였죠. 그리고 3월 15일 밤, 둘째인 코트니가 오후 10시쯤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뭔가 이상했습니다. 불이 다 켜져 있고 언니의 재킷도 문 옆에 걸려 있고 어머니의 차까지 차도에 있었지만 집에선 쥐 죽은 듯 매우 조용했기 때문이었죠.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때 코트니는 가을에 집을 도둑 맞았을 때와 똑같은 느낌을 받았죠. 그래서 모든 방을 돌아다니며 불을 켜서 확인했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을 나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찾기 시작하였고 동시에 어머니와 언니의 휴대폰으로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시간 동안 찾다가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언니와 엄마가 사라졌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시간 뒤인 새벽 4시, 한 주민이 911에 신고하였습니다. 그곳은 웨브드 코트 1100번지로 라르고에 있는 한 주택가였습니다. 그 주민은 빈집의 진입로에서 차가 불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누구 차인지도 알 수 없다고 하였고 곧바로 소방차와 경찰차가 출동했습니다. 이렇게 불을 끈 후 끔찍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차량 뒷좌석에 한 구의 여성 시신이, 차 트렁크에서 또 다른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것이었죠. 하지만 심각하게 불에 탄 상태라 검시관이 오기 전까진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해당 차량은 2002년형 닛산 맥시마였는데 그날 오후에 도난 신고가 된 차량이었습니다. 근처에 사는 한 여성이 집에 왔더니 차가 없어졌다고 신고했던 차였죠. What's the nature of your emergency? I just left my house maybe an hour ago and have come back. My car is missing out of the carport. That's my car. Okay, it just zoomed past me. Wow. 그 신고자 여성은 들로레스였고 시신의 신원 확인 결과 들로레스와 에보니, 어머니와 딸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난 뒤 프린스 조지 카운티가 경악했습니다. 고작 7주 만에 일어난 두 번째 모녀 살인이었기 때문이었죠. 모두 월요일에 일어났고 라르고 지역에서 1.6km 이내였습니다. 게다가 모두 간호사의 40대 여성, 그리고 어린 딸들, 공통점이 너무도 많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쇄살인범의 소행으로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프린스 조지 카운티 경찰국장은
운영하고 있는 모든 살인 전담반 병력을 이 사건에 투입시켰습니다. 10명 이상의 베테랑 형사들이 수사를 시작한 것이었죠. 그리고 라르고 지역 주민들은 공포에 떨기 시작하였고 절대로 밤에 외출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연쇄살인범이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한편 들로레스와 에보니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그 모녀는 불에 타 죽은 게 아니라 교살당한 것이었습니다. 목이 졸려 죽었다는 말이었죠. 그리고 시신이 차에 실리기 전에 이미 죽어 있었던 것으로 봤습니다. 범인은 두 사람을 죽인 후 들로레스의 차를 훔쳐 시신을 실었던 것이죠. 그리고 차를 훔친 집에서 불과 2블록 떨어진 빈집 진입로까지 몰고 가서 모든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불을 질렀습니다. 그 집이 빈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앞에서 불을 지른 것은 매우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들로레스의 집에서 풍긴 표백제 냄새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증거를 지우려 했다는 것을 말이죠. 게다가 집 창문 하나가 잠기지 않은 채 발견된 것은 캐런의 집에서 나온 단서와 같은 점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해 대부분의 증거가 소실되었다는 점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들로레스의 시신에 타다 남은 청바지 조각에서 뭔가 특이한 게 발견되었습니다. 그건 나뭇잎이었습니다. 만약 집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 나뭇잎이 있을 이유가 없었기에 이 나뭇잎을 전문가에게 분석 의뢰하였습니다. 그러자 그건 너도 밤나무 잎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라르고 지역에서 너도 밤나무를 샅샅이 찾아봤지만 거기선 너도 밤나무가 자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나뭇잎이 어디서 온 건지 알아내기 위해 다른 인원에게 찾아볼 것을 지시한 뒤 두 모녀 살인 사건을 놓고 다른 단서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건은 너무나 유사했기 때문에 뭔가 나올 것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먼저 눈에 띈 점은 살해 방식이었습니다. 캐런 모녀는 집에서 총으로, 들로레스 모녀는 손으로 목을 졸라 죽인 점이었죠. 하지만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차이점이 거의 없었습니다. 집에 놔두고 갔다는 점과 차에 실어서 불에 태웠다는 점을 제외하고 말이죠. 그래서 FBI 연쇄범죄 전담반의 프로파일러가 투입되었고 그의 분석 결과는 이랬습니다. 두 사건은 연관이 없으며 그냥 우연의 일치로 비슷한 점이 많은 것이다. 그래서 넬슨 형사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현장에서 느낀 직감으로 본다면 한 사람의 범행이 틀림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더 이상 추가 단서가 나오지 않자 이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너도 밤나무 잎뿐이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3억 6천만 원의 현상금이 걸렸지만 유용한 정보를 제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형사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놓친 게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그러자 최근 들어 이 지역엔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일반 가정집을 상대로 한 비슷한 방식의 절도나 강도 사건이 약 1년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말에 따르면 마스크를 쓴 남자였고 총을 들고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먼저 2008년 10월 4일에 일어난 사건에선 집주인이 강도와 몸싸움을 하였고 결국 총을 빼앗는 데 성공했지만 그들은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약 5개월 뒤에는 강도들이 고급 캐딜락 승용차를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틀 후에는 들로레스 모녀가 불타는 차에서 발견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달 뒤에는 컴퓨터 장비가 도난당했습니다. 9일 뒤에는 차량 2대와 카메라 렌즈가 도난당했고 이틀 뒤에는 우드바인에 있는 JC 암스라는 총포상이 털렸습니다. 범인들은 현금과 총기들을 훔쳐갔었죠. 그리고 약 20일 후엔 한 남자가 집에 침입하여 집에 있던 여성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베갯잎을 머리에 씌우고 성폭행하였고 그 많은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저지른 범죄가 맞다고 한다면 점점 대담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이대로 간다면 분명히 큰일이 생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넬슨 형사는 6월 4일에 들어온 제보에 주목하였습니다. 어떤 남성이 차를 세워놓고 트렁크에서 총을 팔고 있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6월 4일이라는 날짜로 보면
6월 26일에 총포상에서 총기를 도난당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범인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술, 담배, 화기 단속국 ATF에서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ATF 특수요원인 존 쿠니와 데이빗 채플락이 사건을 맡았죠. 그들은 이미 총포상 도난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ATF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총기 밀매범을 체포하려면 현장에서 총기를 팔고 있을 때 체포해야 하므로 함정 수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죠. 따라서 ATF 요원이 아닌 비밀 정보원을 투입하였고 총기 구매자로 위장하여 그 남자를 접촉하라고 지시하였죠. 그리고 그 제보가 들어온 지 2주가 지난 6월 17일 ATF가 준비한 비밀 정보원은 제보가 들어왔던 랜도버에 있는 한적한 장소에서 용의자를 만났습니다. 용의자는 2002년형 도요타 캠리를 몰고 와서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그러자 안에는 권총들이 있었고 용의자는 내정에 440만 원을 달라고 하였죠. 그래서 정보원은 총들을 확인하고 돈을 건넸습니다. 이건 무기 밀매가 성사된 것으로서 범행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죠. 모든 대화 내용은 ATF 요원들이 듣고 있었고 정보원이 구매한 총기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내정 중 3정은 우드바인의 JC 암스 총포상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ATF는 도요타 차량을 추적하기 위해 신원부터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27세의 제이슨 토마스 스캇으로 나왔습니다. 어퍼 말보로에서 부모님, 여동생과 함께 거주 중인 것으로 말이죠. 게다가 UPS의 전산직에서 9년째 근무 중이며 메릴랜드 주립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 학사학위를 받은 교육을 잘 받은 매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범죄 관련 이력도 과속 딱지 하나뿐이었기에 이 남자는 단순 판매 담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쉽게 말해 진범이 따로 있을 것으로 본 것이었죠. 그리고 약 보름 뒤인 2009년 7월 1일 ATF가 제이슨의 집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색 후 나온 것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권총과 자동소총, 기관총 등 총기 12정, 총기용 소음기, 방탄조끼, 경찰의 무전을 엿들을 수 있는 스캐너, BMW 자동차기, 하드드라이브 여러 개. 이것들은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평범한 20대 남자의 집에서 나올 물건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이슨이 단지 판매책일 것이라고 예상한 ATF 요원들이 틀렸다고 봐도 되는 수준이었죠. 그리고 과학수사팀에선 하드드라이브에서 삭제된 모든 내용까지 복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충격적인 영상 파일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영상에선 제이슨이 어떤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과 10대 딸을 성폭행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죠. 그리고 영상 중간에 휴대폰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순간 제이슨의 마스크가 일부 벗겨진 얼굴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매우 냉혹하고 계산적인 눈빛이었죠. 그리고 이 영상으로 인해 제이슨에겐 성폭행 및 아동 포르노 제작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제이슨이 이런 충격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7월 1일에 공식적으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프린스 조지 카운티 경찰국 넬슨 형사는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캐런과 딸, 들로레스와 딸 사건을 수사 중에 모녀가 성폭행 당하는 영상을 확보했다는 얘기까지 들었기 때문이었죠. 먼저 그는 제이슨이 강도를 저지른 지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캐런과 들로레스가 살고 있던 지역에서 일어난 것을 보곤 그가 살인범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하였죠. 한편 이 사건에는 FBI가 개입하였고 그들은 제이슨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내용은 법정에서 사용하지 않을 테니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라고 말이죠. 이것은 진술 제공 합의라는 것으로 보통 형량거래와 함께 진행되는 법적 제안입니다. 이때 말한 제이슨의 진술은 법정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 증언을 이용하여 다른 증인들을 찾아내고 그 증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건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종종 써먹는 거래 방법이죠. 게다가 그의 진술을 바탕으로 발견해낸 증거들도 모두 법정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제이슨의 진술 그 자체만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이슨은 이러한 사실까지는 알 수가 없었고 FBI의 제안에 동의하고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수십 건의 강도 사건을 자백했습니다. 합치면 50건도 넘는 범죄였죠. 그는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주소들의 목록을 주면서 UPS에서 일했기 때문에 이렇게 목록을 만들 수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배송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그 데이터베이스에는 주문자의 주소, 이름, 배송 기록 등이 있었는데 주로 비싼 물건을 주문한 사람들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들을 감시하며 몇 명이 사는지, 남자 가족은 있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언제 집에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침입 전엔 전화선을 끊어서 경보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하였습니다. 보통은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들어갔는데 그렇지 않을 때면 창문이나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항상 경찰 스캐너를 지니고 다니면서 경찰 무전을 들었고 그 덕분에 범행을 할 때 얼마나 시간을 써도 되는지 경찰이 언제 오는지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매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이었기에 수사관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이슨은 혼자서 저지른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공범이 있다는 말이었죠. 그는 바로 마커스 헌터, 스캇의 UPS 회사 동료였습니다. 그래서 수사관들은 곧장 헌터를 찾아가서 체포하였고 처음엔 모든 혐의를 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쌓인 증거들과 제이슨의 진술서를 들이미니 실토하였죠. 제이슨과 함께 강도 사건을 저지른 게 맞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헌터는 제이슨보다 더 많은 정보를 줬습니다. 강도를 저지를 때마다 제이슨은 예비 차 키를 훔쳤는데 나중에 필요하면 그 차를 훔쳐서 쓰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훔친 물건은 모두 한 장소에 숨겼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은 스푸키 하우스라고 부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자 넬슨 형사를 포함한 수사관들의 눈은 반짝였고 헌터가 알려준 그 주소지로 향했습니다. 거기는 어퍼 말보로에 있는 빈 저택이었는데 당시엔 매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도착한 넬슨 형사는 눈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녀 살인 사건에서 유일한 단서였던 너도 밤나무잎. 그 저택 주변은 온통 너도 밤나무로 덮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들로레스 사건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죠. 게다가 파란색 스웨터 섬유 조각도 발견되었는데 에보니의 남자친구는 그녀가 그날 밤 파란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으며 그녀가 제일 좋아하는 옷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여기선 청바지 섬유 조각도 발견되었는데 들로레스가 입었던 것과 일치했습니다. 발견된 머리카락들도 모두 들로레스와 에보니의 것과 일치하였죠. 이것으로 수사관들은 제이슨이 들로레스와 에보니를 이곳으로 데려와서 목을 졸라 살해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시신이 훼손되어 성폭행 여부까진 확실히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시신을 차에 실어 빈집 앞으로 옮긴 후 불을 지른 것까진 확실하다고 봤습니다. 한편 경찰국에서 계속 자백을 이어가고 있던 헌터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제이슨이 캐런 모녀가 살해되기 2주 전에 총을 훔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사관들은 총을 훔쳤다고 한 그 집으로 가서 주인을 만나봤고 그는 글록 17을 도난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메릴랜드주에선 모든 권총의 탄도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하므로 도난당한 글록 17의 탄도 기록을 바탕으로 캐런의 집에서 발견된 탄피와 비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확인한 결과 도난당한 글록 17의 탄도와 캐런의 집에서 발견된 탄피는 일치하였습니다. 게다가 헌터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캐런 모녀가 살해된 지 1시간 이내에 그 집 근처에 있었다고 말이죠. 이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넬슨 형사가 곧장 제이슨에게 가서 이 사실을 들이밀자 그는 모든 살인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넬슨 형사의 머리에서 문득 떠오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빌마 버틀러 사건이었죠. 그녀도 모녀 살인 사건과 비슷하게 총에 맞고 집에 불이 나서 시신이 훼손되었습니다. 게다가 제이슨이 강도와 살인을 저지른 지역이었기에 확신하였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제이슨과 헌터가 체포된 지 1년 뒤인 2010년 7월 27일 프린스 조지 카운티 대배심은 들로레스 모녀 사건에서 제이슨을 기소하는 데 찬성하였습니다. 1급 살인 2건, 가택 침입 2건,
자동차 절도 1건, 방화 1건으로 총 7개 혐의였죠. 여기서 캐런 모녀 살인에 대해서는 공식 기소되지 않았지만 프린스 조지 카운티 경찰국장 마크 메가우는 제이슨이 여전히 용의자라고 밝혔습니다. 빌마 버틀러 살인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여전히 용의자로 보고 있는 중이었죠. 그리고 2달 뒤 스캇은 먼저 ATF를 통해 기소된 연방 혐의로 연방 재판을 위해 법정에 등장하였습니다. 연방 검사가 그에게 적용한 혐의는 모두 11건이었습니다. 무장 차량 절도 3건, 범행 중 총기 사용 4건, 아동 포르노 제작 1건, 총기 절도 1건, 도난 총기 소지 1건, 총기용 소음기 불법 소지 1건, 모두 연방 중범죄 혐의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재판이 끝이 나고 배심원단은 이렇게 판결하였습니다. 11개 중범죄 혐의 모두 유죄. 이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셜리 그룸스는 2008년 어퍼 말보로의 자택에서 스캇에게 총으로 위협받고 폭행을 당했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누군가를 두려워하며 살아본 적이 없었지만 이 일을 겪은 이후부터는 남편과 교대로 불침번을 선다고 하였죠. 한 명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해가 진 후에는 절대 밖에 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연방재판에선 선고가 조금 늦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판결이 발표된 지 2년이 지났을 때 제이슨의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97년 뒤 가석방 자격이 있는 100년형이었죠. 그리고 그로부터 1년 9개월 뒤인 2013년 9월 26일 이제 주 재판이 열릴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검찰은 재판 직전 들로레스 모녀 살인 사건을 인정한다면 캐런과 빌마 버틀러 살인 혐의에 대해선 더 이상 묻지 않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자 제이슨은 들로레스 모녀, 캐런 모녀, 빌마 사건에 대해 인정이나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이 제안을 승낙하였습니다. 이미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하는 상태에서 그 혐의를 취하시켜준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검찰의 입장에서도 그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물적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건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심원단은 그에게 적용된 7개의 혐의인 1급 살인 2건, 1급 주거침입 2건, 총기를 소지한 채 범행한 3건 모두 유죄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85년형이 선고되었죠. 연방선고 100년형과 주 85년형이 연속 집행으로 총 185년을 깜빵에서 살아야 풀려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말이죠. 제이슨은 현재 애리조나주 투싼의 연방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자신의 살인에 대해 완전히 시인한 적이 없었죠. 그래서 FBI에서는 제이슨이 더 많은 살해를 했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게다가 텍사스와 플로리다, 워싱턴 DC를 자주 방문한 사실이 있고 그곳의 미해결 살인 사건들 중 일부가 스캇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그는 아직까지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많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중구난방으로 경범죄부터 중범죄인 살인까지 저질렀는데도 어떻게 2년 반 동안 쉽게 잡히지 않았던 것일까요? 제이슨은 2007년부터 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2009년에 체포될 때까지 약 2년 반 동안이었죠. 그는 메릴랜드 주립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 학사를 이수할 정도로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경찰 수사 기법을 연구하며 증거를 없애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죠. 게다가 UPS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범행을 저지를 때면 항상 경찰 스캐너를 몸에 지녔습니다. 하지만 결국 무엇이 그를 무너뜨렸을까요? 무슨 짓을 해도 걸리지 않는다는 자만심에서 삐져나온 탐욕이었습니다. 그 탐욕으로 이제 공범과 함께 총기를 팔다가 잡혔고 결국 그 공범을 통해 모든 범행이 드러나버린 것이었습니다. 만약 공범인 헌터가 스푸키하우스를 말하지 않았다면 그는 현재까지도 자유의 몸이었을 테죠. 그래서 다른 사건처럼 이 사건에서도 배울 수 있는 똑같은 점이 있습니다. 연쇄살인범은 평범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을 잘 받은 청년이었고 부유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게다가 UPS 전산 사무직으로 일하는 누가 보더라도 의심할 부분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였고 결국 살인까지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죽었고 죽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46세의 빌마 버틀러, 45세의 캐런 로프튼, 16살의 카리사 로프튼, 42세의 들로레스 드윗, 20세의 에보니 드윗의 명복을 빕니다. 가족들은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이야기는 저희가 기억하는 한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곳까지 함께 해주신 구독자와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팬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흥미롭게 보셨다면 하이프로 점수를 주시면 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쇼킹TV 통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